현대차 그룹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정 회장의 이해관계가 맞물렸다는 평가입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 향후 4년간 모두 210억 달러, 우리 돈 31조 원을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생산에 86억 달러, 부품과 물류, 철강 분야에 61억 달러, 미래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63억 달러가 각각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내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 루이지애나주에 건설할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We are especially excited about Hyundai Steel's multi-billion investment in a new facility in Louisiana, which will create 1,300 American jobs and serve as the foundation for a more self-reliant and secure automotive supply chain in the U.S. 이어 오는 26일 조지아주의 현대차 미국 내 3호 공장을 연다면서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현지에서 생산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국 안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차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yundai will be producing steel in America and making its cars in America, and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 You know, there are no tariffs if you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또 정 회장 등 임원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를 표했고 만약 허가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을 찾아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 내에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며 상호관세 관련 일부 국가와 품목은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에 예고한 상호관세에 대해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신 자동차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세부 내용은 상호관세보다 먼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예외나 면제는 없다고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많은 국가에 상호관세 면제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2일 발표될 관세가 상호적이지만 상대국의 관세보다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관련해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서 불공정 무역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발언은 다수의 국가가 일단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관세율이 낮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일부 국가와 일부 품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품목별 관세 발표는 앞당겨질 것 같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자동차에 대해선 향후 며칠 내 발표할 것이라며 다음 달 2일 이전에 부과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새로운 관세 카드도 꺼내들었는데요.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교역 과정에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대국인 베네수엘라의 범죄자 위장 송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음 달 2일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요. 수입량이 많은 인도와 중국 등의 타격이 예상되는데 중국의 경우 기존 20%에 더해 관세율이 45%까지 높아져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한 부회장은 자타공인 TV 개발 전문가로 삼성전자의 TV 신화 1등 공신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오늘 새벽 6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고인은 TV 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고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 부문장 및 DA 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진소는 삼성서울병원으로 발인은 오는 27일에 진행됩니다. 얘기한 것처럼 삼성의 TV 분야에서 세운 공이 정말 현격하죠.
그렇습니다.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 TV 사업을 19년 연속으로 세계 1위로 이끈 주역으로 꼽히는데요.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해 TV 개발 부서에서만 30년가량 근무한 엔지니어 출신의 경영인입니다. 2017년부터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을 맡다가 이후 2021년 말 인사해서 부회장으로 승진. TV뿐 아니라 생활가전과 모바일 등 다양한 제품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당시 경계현 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 대표이사와 투톱 체제를 이루었고 또 50대 후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한 부회장은 지난주까지도 삼성전자 주주총회 연단에 오르고 또 해외 사업 점검에 나서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터라 회사도 갑작스러운 미보에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석 달 만에 다시 나빠졌습니다. 다만 집값은 더 오를 것으로 봤는데요.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소비자 심리가 얼마나 악화된 건가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한 93.4로 조사됐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비관적이라는 뜻인데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급락했다가 올해 1월과 2월 연속으로 반등했지만 오름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수 부진과 향후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나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뉴스 심리 지수도 3월 91.73으로 8.12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하면 올랐지만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보다는 여전히 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집값 전망은 올랐다고요? 네, 1년 뒤에 집값 전망을 반영한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05로 6포인트 올랐습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들의 비중이 늘었다는 건데요. 지난해 7월 7포인트 오른 이후로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은 6개월 후 금리 수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리 수준 전망 지수는 7포인트 떨어진 92로 2024년 1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3조 6천억 원의 역대급 유상증자를 결정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유증 발표 이후 그룹 계열사 주가까지 급락하면서 시장의 파장이 컸던 만큼 현장에는 소액 주주들도 모였습니다. 또 오늘 LG전자의 주총도 열렸는데요. 기업들의 주총 분위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먼저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총에선 단연코 유상증자가 가장 큰 관심이었겠군요. 네, 주총장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소액 주주들이 몰려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일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방산 호황기를 맞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향후 2년간 수조 원대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주주 손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차입을 통한 투자 계획을 고민해봤지만 회사 부채 비율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유상증자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총에선 김동관 부회장의 사내이사 대선임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또 오늘 LG전자도 주총이 열렸는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LG전자 주총에서 조주환 사장은 신흥시장, 특히 인도는 경제의 안정성이나 성장성 관점에서 독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사장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시장은 2028년까지 각각 연평균 13%, 9%씩 성장할 전망이라면서 지금보다 최대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LG전자는 올 상반기 인도 증시 상상도 추진 중입니다. 또 LG전자는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주주총회 현장 진행과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SBS 비준기입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중간 검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부당대출 규모는 당초 알려진 240억 원을 크게 웃돈 900억 원에 육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금감원이 검사를 연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네, 기업은행 퇴직 직원 A씨는 7년간 기업은행 대출 심사역인 배우자를 포함 입행동기, 임직원 등 총 28명과 공모해 총 882억 원의 부당대출을 일으켰습니다. A씨는 건설사 청탁을 받고 입행동기인 심사센터장 B씨나 지점장들에게 건설사 대출을 알선해 200억 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내줬습니다. 아내가 대출 심사역이다 보니 A씨는 각종 증빙을 허위로 해도 부당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사센터장 B씨는 지점장일 때 알게 된 거래처와 공모해 거래처가 실소유하는 법인 대표를 B씨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B씨의 셀프 승인으로 부당대출을 취급했습니다. 부당대출 관련자들은 A씨로부터 16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고 국내외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금감원에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7년이 넘는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큰돈이 기형적으로 나갔는데 은행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맞습니다. 기업은행은 이미 지난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금감원 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별도의 문건을 마련해 사고의 은폐, 축소를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금감원 검사 기간 동안에는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이 밖에도 매매 계약서를 변조해 1,083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농협조합과 금품 수수로 26억 5천만 원의 부당 PF 대출을 한 저축은행 등도 금감원 검사로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이 같은 실태가 계속 드러나는 만큼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롯데그룹의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 로지스가 코스피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몸값을 절반 가까이 낮추면서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어제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 주식수 1,500만여 주에 대한 희망가를 11,500원에서 13,500원으로 잡았는데요. 단순 계산하면 시가총액은 5천억 원 안팎입니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1조 원 이상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규모입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다음 달 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오는 5월 12일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상장을 통해 확보하게 될 자금으로 물류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전망보다 몸값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는데 배경이 뭔가요? 네, 올해 IPO 최대어로 꼽힌 LG CNS도 주가가 부진한 데다 내수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현금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2017년 H 프라이빗 에쿼티로부터 2,86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풋옵션 계약을 맺었는데요. 풋옵션 행사 가격보다 낮은 공모가에 상장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 측은 HPE에 2천억 원 정도를 줘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고 상장을 더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 역시 PE와의 풋옵션 계약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상장하지 않으면 롯데 지주 등이 PE 측 지분을 인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단값 상장에 따른 차액 보전보다 더 큰 돈을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부진하더라도 상장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지난해 창립 이래 최대 적자를 낸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강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 여파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고금리 특판 상품이 줄줄이 사라지면서 이자 혜택을 기대했던 예금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소비자 혜택이 줄어든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전국 각지 새마을금고 수십 곳이 지난해 말 기준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다고 판정을 받았는데요.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부문에서 4등급 이하를 받은 곳들의 무더기로 경영 개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엔 예금 금리 수준을 제한하는 조치들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고금리에 의한 자금 조달을 지양한다는 등의 포괄적인 조치를 받은 곳도 있지만 아예 특판 취급 금지 조치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경기권 새마을금고 두 곳은 저축성 예수금 취급 시 협의회 금고 평균 금리 이내로 운영하고 특판은 아예 금지하도록 조치를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매달 개별 금고가 경영실태 평가를 해서 중앙회에 보내고 보통 분기별로 중앙회가 감독 기준에 따라 경영 개선 조치를 하는데요. 특판 취급 자체를 막은 건 이례적이라는 게 중앙회 측 설명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확보가 되겠지만 이자 부담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조치들이 많은 걸 보면 새마을금고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가요? 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순손실 1조 7,382억 원으로 지난 1963년 금고 설립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엄격하게 적립하고 적극적으로 연체 채권을 매각한 결과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는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올해도 건전성 강화에 몰두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공매도 담당 국장이 자리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물러났습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가 코앞인 상황에서 책임자가 전격 교체되면서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시 인사가 이뤄졌네요. 네, 박재영 금융감독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장이 오늘부로 보직 해제됐습니다. 지난해 말 정기인사 때 부서장으로 승진한 지 석 달 만인데요. 더군다나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일주일도 안 남긴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다는 평도 나오는데요. 박재영 실장은 지난주 열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담당하는 등 최근까지 업무를 활발히 이어왔습니다. 보직 해제 이후에는 인사연수국 소속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후임으로는 서현재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 총괄팀장이 승진해 실장 자리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복현 원장 체제에서 돌연 인사가 이루어진 게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정기 인사 실시 이후 이뤄지는 국장급의 보직 해제는 이례적 인사로 당국 내부가 또 술렁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문종욱 가상자산조사국장도 정기 인사를 앞두고 돌연 직위 해제된 바 있는데요. 당시 수사인지적 배경으로도 이복현 원장의 문책성 인사라는 평이 돌았습니다. 이번 보직 해제 경우도 내부 임원들이 인사 예정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후임자도 직전에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내부 규정상 즉시 직위 해제 사유들이 있는 가운데 금감원 안팎에선 이복현 원장이 신뢰하던 인물이라며 의아해하는 분위기도 나옵니다. 금감원은 이번 박재영 실장 보직 해제에 대해 건강상의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증권사 MTS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KB증권의 해외 주식 채권의 온라인 대체 출고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어제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을 해야지만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옮길 수 있다는 건데요.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언제부터 중단하는 건가요? 네, KB증권은 오는 31일부터 자사의 MTS와 HTS에서 해외 주식 채권의 타사 출고를 중단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였던 온라인 예약 출고 시간을 12시로 1시간 단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건데요. 다음 달부터 KB증권에서 타 증권사로 해외 주식을 옮기기 위해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업점에 내방해야만 합니다. 다만 미국 외에 다른 나라의 주식은 영업점에서 오전 8시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해외 주식과 채권을 타 증권사로 이전하는 서비스는 KB증권의 고객 유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투자자 이탈을 불편하게 할수록 대형 증권사의 고객 확보와 MTS 점유율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인데요. 키움증권 또한 올해 초부터 홈페이지와 HT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해외 주식 대체 출고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증권사 영업점에 내점하는 대체 출고 방식만 가능한데요.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MTS를 개편하며 편의성을 높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타사로 고객이 빠져나갈 수 있는 대체 출고 기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다음 달 말부터 영업점에서 유선 신청을 받아 좀 더 효과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도록 프로세스를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